박지원 대표님의 교회 소동으로 제2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26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당 국민 대통합, 국가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선 열차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선 후보자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국민, 당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G1, G2가 쓰나미가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 두 차례 추가적인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율 시장이 불안해지고 은행권, 제2금융권의 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지금 명동, 강남거리는 물론 부산 해운대, 제주도 등 전국이 썰렁합니다. 대선 열차가 국민 대통합, 국가 대개혁을 달려가기도 전에 민생 열차가 선로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열차도 관리해야 하지만은 당장 민생 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금융 상황도 비상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제1당 민주당도 이제 와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하나마나한 뒷북만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예상해서 반대를 했을 때 그분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회계망측한 용어로 회피했습니다. 이제 가로늦게 사드 배치 반대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분이, 이러한 예측도 하지 못한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도 방문했습니다. 중국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이 6월에서 4월 초로 예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드가 미국 측이 중국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에 노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노를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경제 비상입니다. 어제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3%까지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1344조의 가계부채 폭탄입니다. 국내 금리가 1% 올리면 연간 9조 원의 이자 폭탄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은 서민들은 이자 부담으로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서민들은 결국 가계부에서 식대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내놓은 가계부채 공약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1344조의 부채 해결이 시급한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은 방향을 잃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서민 경제가 한꺼번에 붕괴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금 부담 완화, 채무 조정과 같은 서민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와 삼성동 자책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기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의 불필요 입장이 검찰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농단 공범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핵심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정작 탄핵 당사자의 집무실, 관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며칠 전부터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이 시작됐고 기록물로 지정되면 증거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특수본의 입장이 범죄 행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천신만고 끝에 성과를 낸 특검의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대통령 한번 부르고 마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희망의 미래로 가느냐,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낡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낡은 적폐의 핵심은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입니다. 정치적 무능은 낡은 기득권 정치 체제의 산물인데 구조적으로 양극단 정치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것이 낡은 적폐의 청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패권 진보 세력의 집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얼마 가지 않아 소위 패권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개혁 세력은 몰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고급 관료와 재벌 출신이 다수인 기득권 연합 세력으로서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능력과 비전이 없어서 집권한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친문 세력 외에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락하면 다시 패권 보수 세력인 자유한국당류가 다시 집권하게 되고 패권 진보, 패권 보수 세력은 또다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의 무능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연대하여 개혁연합 정권을 창출하고 유능한 개혁으로 낡은 적폐를 청산한다면 양극단의 패권 세력들이 추락하고 왜소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이고 새로운 정치입니다. 작금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작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은 계산과 정치 공학이 아니고 헌신과 결단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3년 개혁연합정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과 적폐청산을 강하게 하되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능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명령을 홀로
완수할 정치 세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3년 개혁 연합 정권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바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낡은 적폐청산을 해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학이나 야합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3년 개혁 연합 정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낡은 적폐청산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의 대역전 드라마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1강 1중 1약의 필승구도가 완성되고 점차 양강으로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한 정권이 또 다른 실패한 정권에게 권력을 넘기는 실정의 대물림, 계파 패권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1000명의 폴리페서가 교단을 떠나 권력 언저리로 책상을 옮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권력의 은하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북하면 이제 자리가 없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겠습니까? 정권을 잡기도 전에 국정에 개입하고 선거도 하기 전에 국정농단의 시범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수많은 최순실이 대선론이라는 신기루에 올라타고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첫째, 여권 보수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만은 집권할 수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 나라의 산업화의 주력으로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개혁적이고 애국적인 보수 세력의 전략적 선택으로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것입니다. 셋째, 제3지대 제3후보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당 후보의 경쟁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반기문 황교안의 불출마로 한계가 거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대선은 안보 불안 세력, 과거의 실정으로 자신들을 패족이라고 부른 패권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미래의 국민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 정권 교체,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개혁 세력의 대연대가 필요합니다. 집권 이후에는 대연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동의와 선택에 의한 유권자 연대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나 명령이 없는 선거 전에 정치권의 후보 간의 연대와 정당의 이합 집사는 국민의 역풍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고 조급해야 하면 안 됩니다. 대선 열차는 이제 막 출발했고 반패권 개혁 전선의 정권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습관, 체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엊그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국민 여망에 부응한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야권의 지금은 다 뭐 야권이긴 하지만 구야권들의 논평을 보니까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밤을 새며 간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거다. 후한무치 할 뻔했다. 경거망동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일색이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한 지 3개월 동안 우리들은 거의 뭐 황교안을 요절낼 것처럼 날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그리고 애국적인 시민적 관점이라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또 해야 맞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 행세를 한다 뭐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를 하기 어려운, 출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70% 국민들이 불출마해야 한다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이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했던 그 말 그리고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야당이 되면 무조건적인 비판과 부정 그리고 불복의 이 문화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선진 정치로 진입하기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만이라도 덕담과 긍정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또한 같은 날 3당 원내대표 개헌 간사들에 의해서 3당 개헌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야권, 구야권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어려운 결단, 어려운 합의 이루어냈다고 긍정평가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포함해서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언제 국회에게 정치권에게 국민들이 그런 권리를 권한을 주었느냐.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 국회에서 헌법안을 내놓고서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 헌법이 부여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아닙니까? 그 개헌특위를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온갖 국민 공감대 여론 형성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라든가 뭐 공감대라든가 언제 정치인들에게 할 권한이 어디 갔냐든가 이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반국민적으로 평가짓는 그런 이분법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도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불가능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 제도 개선의 정점에 헌법의 개선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만큼이라도 이제부터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중국발 사드 보복, 미국의 금리 인상, 전 세계적 보호무역지의 확산,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약화, 대한민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여기저기서 4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문제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안정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연일 국가 재정을 담보로 표를 사라는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수조 원에 달하는 빚 한감 약속은 최근 그의 불안한 행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낼, 그리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외교통상무역의 숨통을 틔울 경제 정책입니다. 나는 얼마다, 너는 얼마다라며 빚 청산으로 표를 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대출을 갚아가는 분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값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황교안 대행이 뭐 불출마 선언을 잘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난대행 됐을 때부터 이미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공직자 출신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혼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나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임 연임이 가능합니까? 권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다 하고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대선 출마 선언 러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짜증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오명을 쓴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유린을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탄핵 반대 탄원서까지 또 제출하고 끝까지 민심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심을 정치권에서 이간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선언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정당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인천항과 군산항에 입항한 한중 여객선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화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제는 또 중국발 마지막 크루즈선인 코스타 아틀랜티카 호가 제주항을 떠났습니다. 중국이 크루즈선은 한국 입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 항구의 풍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의 증거가 없다고 말한 지 딱 3일 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한령,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지원 중단, 또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57개소의 영업 정지, 또 한국 단체 관광 금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왜 유일호 부총리가 말하는 증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사드 보복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동안 사드의 핵심 장비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또 어떤 보복을 해올지 두렵습니다. 유일호 부총리에게 지난해 7월 본인이 한 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13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중 간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제 수장이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민 경제는 멍들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선내방송 같은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제기된 지난 9월부터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26대를 집중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측의 증거인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청와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서 노후 파쇄기를 교체한 것뿐이며 증거인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의 중심에 탄핵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게 된 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었을 때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청와대에 이틀여를 더 머물렀을 때도 증거인멸 혹은 사초 파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3일 국가기록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행의 기록물 지정 판단 여부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자료들이 국가기록물로서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의 기록물은 역사의 기록물이자 국가의 기록물입니다. 사유물도 아니고 마음대로 파기나 유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조시대인 조선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사초폐기 의혹, 무단 반출 등 불필요한 논란 의혹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록물 파기 의혹에 대한 황교안 대행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설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중국 내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통해 많은 사업체를 운용하고 있는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3월 15일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 조치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공연 콘텐츠로 꼽혀온 PMC 프로덕션의 난타 제주 공연장이 중국의 관광 보복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더니 평소 관람객의 80%가 설물처럼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광 유관 산업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난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 체제 수호자가 되겠다고 역설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2달도 안 돼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에 대한 전방위 경제 보복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부당한 조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사드를 미국 주도의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보복의 칼날은 한국에만 휘두릅니다.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가면서 한중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이 과도 정부 상태로 어려울 때 더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당한 자주국가로서 사드와 무관한 관광, 문화, 경제 교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중국의 이성적이지 못한 무리한 보복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대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 보복은 중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중국의 보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 문화, 경제의 다변화로 중국의 의존들을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위대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대한민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혜주 씨, 저희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님.